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어제 검은 월요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장은 일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강세장이 종료된 게 아니라는 인식,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지지해 주는 것 같고요. 오늘 SK 하이닉스는 200만 원 선 위에서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7,737포인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나 1,000선까지는 다시 되찾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제 대비로서는 한 6%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반도체 섹터에서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개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사주고 있고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좀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수급 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지수, 시황의 느낌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쓰신 시황 전체에 대한 느낌을 잘 봐주시는 분이거든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한지영입니다. 네, 어제 그 폭락이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시장은 괜찮을까요? 물론 오늘은 반등세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에 이 최근 2, 3거래일 동안 상황을 보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도 변동성은 계속 높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지난 월요일 날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받고, 금요일 날부터 사실상에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 조정이 급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라 나오더라도, 또 내일에도 또 반등이 계속 나오더라도, 이번 반등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좀 삼으려는 수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급상으로도 시장의 그 괜찮음을 녹록지 않게, 분위기를 녹록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비중들, 특히나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도주에 대한 비중들은 줄여가는 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변동성의 파고는 매번 좀 감안을 하면서 감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투매의 원인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투매의 원인이 재현, 재발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투매를 유발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미국 금리 상승,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강세장의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강세장의 중반부, 후반부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라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은 그 할인율에 대해서 민감도가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증시 부정적인 충격들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중간중간에 그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감 투매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의 금리 상승을 유발한 게 궁극적으로 그 큰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연준의 긴축과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그 위에 더 본질적인 큰 줄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비롯된 그 에너지 에너지 불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제는 확전보다는 수습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지금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가 어제 사우디랑 중동 쪽에서 보니까 원유 생산 단가, 아시아양 원유 생산 단가 하향 조정하고 또 공급 늘린다라는 시그널들을 줬으니까, 이 그림들을 조합을 해보면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 저는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이번에 상반기를 통해서 저는 피크아웃을 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여기서 더 급등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 추후에 증시가 조정은 받겠지만 이번에 월요일과 같은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폭락, 투매, 이거 낮춰줄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금리 급등을 촉발할 요인들 이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비중, 그러니까 이 주도주에 관한 비중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축소하는 거는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현명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변동성들은 지금 상당해요. 지금은 이제는 지수가 변동성이 높다고 해서 아래쪽 주가 하방 압력을 만들어내는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상방 압력을 만들어내는 변동성이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당분간 계속 올라가는 한 저는 코스피가 10,000포인트 때까지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동성도 지금 저렇게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이 변동성을 그 주식 비중 축소 혹은 주식 매도의 그 기회로 삼지 말고 그냥 최소한 그냥 보유 아니면 조정 시 매수 전략 확대. 저는 이 전략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단위로 질간 단위뿐만이 아니라 장중에도 지금 냉온탕을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 주가 급등락들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주가 급등락에 우리가 일일이 그 동물적인 반응을 해서 매도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수 하방에 영향을 줄 변동성, 지수 상방에 또 영향을 줄 변동성, 자꾸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포인트, 코스피 만시대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원님의 전략 잘 참고 삼아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 꼼꼼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해서 시황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데이터 좀 보고 와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효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장이 지금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 코스닥까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탄력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안에서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급등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금리 인상기에도 투자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펀더멘털 훼손되지 않았다는 분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 초반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오늘 회복해줬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약 2%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6%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기가 장 초반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는 장 초반에 11% 가까이 급등하기도 하면서 180만 원 선을 넘어줬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18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약 6%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LG 이노텍은 큰 폭으로 밀립니다. 7.9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장 초반 기판주들이 함께 움직여주면서 LG 이노텍도 함께 상승불을 켜냈지만 지금 삼성전기만 빨간불 켜내고 있다라는 점 대형주단 안에서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MLCC와 FCBGA 그리고 실리콘 커패시터 이 세 개의 성장축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 230만 원으로 삼성전기의 목표가를 올려잡는 리포트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MLCC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LRG 넥스원 같은 종목들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올라주는데요.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LRG 넥스원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 방산주 안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종 안에서도 은행 업종들이 그래도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금융지주는 무려 5% 가까이 상승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생명보험 같은 종목들도 3%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장 초반 상승해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목표 주가를 65만 원으로 올려주는 리포트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력 설비 3사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4% 이상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유지하고 있지만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장 초반 HBM4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2% 가까운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반도체 소부장에 장 초반 좀 집중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이동이 됐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6% 넘게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무려 7% 가까이 급등,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5%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수급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소부장단 안에서의 상승세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좀 그래도 선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고 LG전자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이제 오늘 한국을 떠나는데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다만 시장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IM증권에서는 피지컬 AI, 이제 로봇의 성장 동력이 중장기적으로 확보됐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 내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가는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LG전자는 13% 넘게 밀리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에 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 이를 모두 반납하면서 13%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슨왕 CEO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간 쉬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조금씩 상승불을 조금씩 내려놓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반대됩니다. 코스닥 분위기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닥은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불이 굉장히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 크게 받고 있고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수 자체적으로도 함께 올라주고 있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 지금 불을 켜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하락했지만 오늘은 함께 올라주는 가운데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가파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장비주들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2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장비주 단 안에서 테스도 16% 가까운 급등세, PSK도 1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D&D 파마텍이 무려 17%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도 12% 넘게 오르면서 오늘 30만 원 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유럽에서 ALT-B4에 대한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시작 전에 나왔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주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용 의료기기단도 일제히 올라주고 있는 가운데 아스코 2026에서 지금 ADC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붙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옴에 따라 오늘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10%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미래스 벤처투자주 1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이번 주 12일에 상장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수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오늘 피지컬 AI가 좀 쉬어간다라는 점은 아쉬운데요. 코스피는 2% 가까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7,636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5% 가까운 상승세가 붙기도 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고요. 현재 시간 952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은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요. 개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금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5,200억가량 사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시장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5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단위 매도세를 보이던 동향에 비해서는 오늘 그래도 매도세가 조금 축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0억가량 소폭 순 매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체크되고 있고요. 개인은 1,800억가량 차익 실현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 볼 때 종목이 하나 좀 인상적이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어제 네이버가 12%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장 시작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11% 넘는 또 급락을 맞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워낙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와의 협력 소식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하나증권에서 네이버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 네이버 40만 원을 또 유일한 증권사여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이요, 이 글로벌 AI 팩토리를 공동으로 구축하자 이런 합의점에 좀 다다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표는 1기가와트 규모가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5년에서 6년 증설 이런 부분이 좀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 이후에 B2B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다변화시키는 거, 그걸 좀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골자를 보니까 또 이 프로젝트를 보니까 한 4단계 정도 나뉘어 있더라고요. 근데 초기 단계인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0메가와트 리스를 위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네이버에서 각각 1조 5천억 원 정도 출자를 해서 SPV라고 해서 특수 목적 범위를 이제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펀딩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계획까지는 나와 있는 바입니다. 일단 5년 후 매출이 20조 원, 이제 가이던스 봐야 되잖아요. 이런 협력 소식 나온 다음에 그럼 도대체 언제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이게 실적이 언제 붙을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잡긴 했더라고요. 5년 후 매출은 20조 원,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협력이 사실 아시아판 코어 위브의 탄생 이런 부분으로 목표를 잡은 듯한데 코어 위브의 그 부분을 보면은 메가와트당 연매출이 한 120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높게 잡기는 했구나, 가이던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GPU 가격 상승이나 여러 부분의 뭐 부가가치 상승 이런 부분을 더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아시아판 코어 위브를 꿈꾼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코어 위브나 뭐 네비오스나 네오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비용도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GPU를 또 든든히 공급해주고 이에 대한 투자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든든한 협력사이자 고객사가 되는 거죠. 그런 힘이 받쳐주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1기가와트당 20조 원대의 기업 밸류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둘이 협력한 이후에 긍정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어제 12% 넘는 급등세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 AI 글로벌 팩토리를 함께 구축하기로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동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초기 실적이 언제 반영되나 봤더니 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성장성의 재평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실 네이버가요, 두나무 합병 이슈 이후에 조음처럼 주가가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네이버를 보면서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성장 동력에 대한 시그널이 없다. 그런 부분을 시장에 확인시켜줘야지 주가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뛴 이유도 사실 그 다음 성장 동력이 이쪽에서 마련되지 않겠느냐. AI 글로벌 팩토리, 글로벌 AI 팩토리 이쪽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구축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건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봤고 목표 주가도 40만 원으로 올려 잡은 바 이런 부분을 잘 실현 가능성을 좀 엿본 거겠죠. 그리고 향후 9월 30일인데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AI 팩토리 하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하나 이렇게 돼서 양대 축으로 주가 재평가의 기회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증권 40만 원 목표 주가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 급락하지만 어제의 상승분을 되돌리는 흐름들이 있지만 다시금 탄력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잘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젠슨항의 선택. 사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 젠슨항 CEO가 깜보 회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매수세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7개월 만에 다시 방한하면서 전과 후에서 역시나 투자의 테마의 한 축은 로봇입니다. 그런데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반도체 이외에 특정 산업을 언급한 것은 거의 없었는데 로봇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황, 우리나라의 증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으니 약간 아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증권에서는 젠슨항이 선택한 로보틱스 영역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포트에서 든든히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중요한 테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젠슨항이 이제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돈 되는 걸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건데 엔비디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태계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로보틱스 생태계 기술력 이런 부분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과 후에서 주목받던 게 특히 전이었죠. LG그룹주와 두산그룹주. 여기가 로보틱스 부분에서는 생태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에 구축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피지컬 AI 로보틱스에서 현장 진두지휘하면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건 현대차 그룹입니다. 매번 머니코드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현대차 그룹을 자세히 좀 분석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알파마이오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AI 시스템을 쓰게 되죠. 복잡한 도로 생태계 안에서도 자율주행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여러 시뮬레이션 플랫폼도 현대차가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든든한 고객사이자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개발 고도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굉장히 유명한데 그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서도 엔비디아의 두뇌 AI 컴퓨터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데 제슨을 또 활용하고 있는 흐름들도 나타나는 바 현대차에 대한 의지, 믿음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IM증권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스로 자체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혹은 하웨이와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굳이 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엔비디아에서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독일 그리고 뭐 여타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휴머노이드 강국, 전통적인 로보틱스 강국이었는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는 결국 우리나라 K 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한다라고 IM증권 연구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LG 그리고 두산그룹주에 있는 로보틱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 앞으로 상승 대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젠슨항의 선택 K 로보틱스 관련주 끊임없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주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모멘텀 이렇게 빠질 때 그리고 주가가 잘 못 갈 때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주잔고는 넉넉합니다. 100조 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과 후년 실적 성장 이런 부분 뭐 드라이브는 이미 당긴 바 있고요. 사실 22년도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거 기억이 나시죠? 이때뿐만 아니라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간 코스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였는데 K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았거든요.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났었고 자주 국방 강화에 대해서는 이전에서도 머니코드에서 자주 언급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후반까지 자주 국방에 대한 강화 그러면은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돈 쓰겠죠. 그게 K방산에는 역시나 호재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는 잘 못 갔습니다. K방산주 어떻게 보면은 상승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듯한 느낌은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32포인트 정도 못 간 흐름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기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하방 위험률은 지금 많이 떨어진 만큼 거의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대표적으로 5사가 있거든요. 밑에 기술이 되어
되어 있는데 그 5사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18%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하반기에는 5사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저 하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튀어오를 가능성, 이것만 봐도 우리 시장의 굉장히 확실한 선택지는 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적에서도 잡아주니 방산주는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그런 방산 섹터 중에 뭘 고를까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보면 이거는 이제 짝꿍인 것 같아요. 짝꿍으로 항상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잠수함 우선 협상자의 이런 부분으로 포착이 됐을 때, 선정이 됐을 때 이런 부분 모멘텀이 있고 이게 만약 된다면 탑재 체계나 그 외에 이후에 나타나는 군수 지원 부분 이런 조선사에서도 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잘 보시고 앞으로 긍정적인 매수세가 확산이 됐을 때 하나 시스템인가 한화 시스템이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잘 언급을 해보시면 언급이 됐으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괜찮을 것을 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일단 하나 시스템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480% 이상. 한국항공우주가 137% 이상,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2%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런 실적 모멘텀만 보더라도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방산주 타이밍인가 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여러 관련 주까지 언급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사항입니다. 네, 시프트업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신작 공개가 됐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을 발표했는데 대표가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24년도 히트작의 후속작인데 이게 그 원작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독립 후속작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새로이 발현되면서 그런 유저들의 니즈를 반영한 꽤 괜찮게 나온 것이다라고 또 대표가 강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제 자체 퍼블리싱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언급이 됐고 여기 밑에도 잠깐 써놨는데 새 주인공 전투 시스템도 재설계했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진화됐고 고객층도 확대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시프트업 신작 효과로 기존은 31,000원이었는데 소폭 올렸거든요. 33,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한 게 이 부분입니다. IP 상업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AAA 개발사로서 이 기업 가치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봤고요. 물론 이러한 신작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계열을 늘어놓고 되면 다음 성장 사이클을 가시화시키는 그런 촉매제로서의 역할은 든든히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시프트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신작 효과에 있었으니 이 부분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OCI인데요. 이제 정유화학 섹터의 탑픽이라고 언급을 했고 목표주가 흔들리지 않은 14만 원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 정상화 지연 이런 이슈 때문에 유가 강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 UAE나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을 공격하는 등 군사 행동을 또 확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그런 갈등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터져 나올 때 OCI가 반응한다라고 하면서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시아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설비 차질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OCI가 생산하는 그런
BTX나 TDI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평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6월 수익성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연간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좀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되면서 1,800억 원 정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2012년도인가요? SK 실리콘과 함께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호재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5년간 웨이퍼 생산량을 2배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베이지 케미칼 사업 매출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희일비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바라봐야 될 이러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서 호재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OCI에는 있다라고 보셨을 때 정유 화학 섹터의 탑픽인 이유에 대해서 그 공식들 잘 대비해서 앞으로도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풀무원 목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13,000원으로 NH투자증권에서 낮췄는데 뭐 좋은 데이터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은 데이터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국내는 뭐 국내 사업은 좀 괜찮나 봐요. 이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상온, 식품, 포트폴리오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식품 서비스 유통도 안정적이라서 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은 부분은 미국과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이나 리테일 공급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공장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클럽 채널향, 면류, 냉동 이런 식품 안정적인 수익은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K푸드의 포트는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 통폐합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하지만 수익성을 보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중동간 리스크 있기 때문에 유가 포장재 비용은 일정 부분 부담이 됩니다. 잘하는 쪽도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그런 실적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최근 시황에 따른 이런 관련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밸류가 낮아지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내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풀무원 목표 주가 내린 이유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검은 월요일 지냈고 또 오늘 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최근 시장입니다. 6월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런 변동성 파고 우리는 어떻게 잘 넘을 수 있을지 이데일리 파트너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오늘 장은 어제랑 좀 차이가 있죠. 보시면은 어제는 여러분들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 시장을 딱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 관련한 두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요 두 종목이 좀 흔들릴 때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시장이 또 무너지는 건 아니야, 또 그저 7,000포인트 가는 건 아닌가, 또 뭐 5,000포인트 막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뭔가 그저 어떤 빌미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보고 싶은데 그때 때마침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돈이 이제 많이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라는 것이 실질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이 이제 6월 11일부터 월드컵을 하니까 그와 관련돼 있는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상승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무너졌거든요. 이제 기술적 흐름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부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떠냐면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어제 좀 약간 패닉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해도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많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이오나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 그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당장은 가기는 좀 힘들지만 또 이 시장이라는 거는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이렇게 되면은 시총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 어떤 뭐 추가적인 매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지금 보면 어제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거의 뭐 1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수익 구조를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본장에서 반도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보면은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코스닥 시장도 가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죠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면 이 코스닥에는 대부분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특히나 이제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추세를 보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어느 목표가를 향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어제 보면은 뭐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뭐 현대무비스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때 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제와는 달리, 그죠?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또 이제 뭐 10,000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그 길을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떠냐면은 하락, 조정, 그죠? 또 행보, 요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 8,000포인트, 9,000포인트 가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눌림을 주면서 시소를 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상승할 때, 그죠?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이렇게 눌려줄 때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대응도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젠슨한 CEO의 한국 방문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테마 섹터별로의 수익률 업 전략 궁금하실 텐데 다음 코너에서 전격적으로 분석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어제의 폭락을 오늘 일정 부분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뭐 사이드카 또 매수 사이드카죠, 또 발동을 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변동성 파고 어떻게 잘 넘어야 되는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그게 더 현명한 전략 같은데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젠슨항 CEO가 네. 한국을 방문했는데 7개월 만에 네.
딱 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좀 우중충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가 반영이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가 네, 네. 어제 뭐 유일하게 12% 급등해서 그렇죠. 네, 네. 더 관련했더니 오늘 다시 또 좀 그렇죠. 빠지고 네. 있고 그러니까 네. 좀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네. 대표님은 어떻게 이걸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예. 젠순왕 대표가 한국에 온 것은 뭐 양자간에 사실 뭐 이익이죠. 상호 수혜인데 그 수혜가 뭐 바로 나올 종목들은 저는 조금 이제 빨리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일단 뭐 와서 방문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약은 체결했지만은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회사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조정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이 사실 너무 많이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와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네네네. 이미 뭐 젠순왕 대표가 컴퓨텍스 2026에서 얘기했던 게 올해 10월 달부터 에이전틱하고 저 피지컬 AI가 상용화 될 거다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이 완전 생산에 돌입한다. 돌입했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CPU 기반의 AI 칩 베라를 공개했어요. 예, 이제 CPU까지 넘보는 거죠.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양을 처리하는 거고요. CPU는 데이터의 처리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지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당장 삼성의 이제 하고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증할 걸로 지금 더 네,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웨이퍼 생산을 2030년까지 2배로 증가시키겠다. 그것도 젠슨왕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 할 정도로 지금 벌써 국내 AI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일단 뭐 가장 큰 수혜고요. 두 번째는 뭐 피지컬 AI 지금 상용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산업 로봇하고 협동 로봇 쪽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LG 그룹의 최근 들어서 이제 홈 로봇들,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현대차 그룹이 이제 알파마요 같은 이제 모빌리티 피지컬 AI 같은 경우들이 이미 다 지금 협약을 지금 바로 당장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날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필요한 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이버하고 LG U+인데 사실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져줄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협약하면서 좀 시간을 예.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AI 게임 쪽, 뭐 NC 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인데 다들 와갖고 뭐 따님이 뭐 게임을 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의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쿠다라는 범용 네.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스 피지컬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니모 제약바이오 쪽이 있고, 알파마위의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페이스원 우주항공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옴니버스라는 게임하고 메타버스 쪽 관련돼 있는 플랫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게임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옴니버스라는 그런 플랫폼들을 또 국내 생태계에 또 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도 필요하고 네. 동시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AI 아키텍처들을 한국에서 한번 테스트를 다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엔 젠슨왕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동시에 지금 한국 기업들도 현재까지 이러한 AI 소프트 프로그램이든지 아키텍처들을 사실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지금 못 가꾸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피지컬 AI도 만들긴 만들지만은 사실 소비자들이 흡족할 수준까지는 못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엔비디아 어떤 아키텍처를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젠수장 대표가 물론 와서 삼겹살 굽고 뭐 2차에 또 치킨집 또 가셨더라고요, 결국은요. 네. 그래서 그날 닭하고 돼지들이 뭐 완전히 도살당한 날이긴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젠슨왕 그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전반적인 AI 생태계가 한국에서도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혜택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좀 더 갈 것 같고요. 좀 데이터 센터 같이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조금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4시간이 모자란 비즈니스맨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삼겹살도 먹고 치킨 회동도 한 이유가 뭔가 니즈를 위해서인데 그만큼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보다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서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7개월 만에 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는 뭐 증시 대폭락이 있었고 별반 뭐 이렇게 반영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추후 상승에 대한 여론을 또 갖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섹터별로 종목들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뭐 반도체 위주로 떨어졌지만 네. 오늘은 또 반도체 위주로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AI의 강세론 종류가 아니다. 장기 강세. 매번 언급해 네. 드리지만 또 네. 항상 이제 조정의 빌미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AI 수익성 우려 왜 자꾸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걸 좀 일축해 주시죠. 또 이번에 이유가 또 달라졌어요. 지난번하고 틀리게. 네네네. 이번에는 이제 수익성 문제도 있지만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투자를 줄일 수 있다. 네.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기존의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올해 2026년도에 AI 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이 한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네. 이 정도면 현금 흐름 대비해서 한 100%.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금을 다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한 120%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번에 1분기 AI하고 빅테크들이 실적을 한번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이번에 1분기 이익 성장률이 지금 한 40%가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 금융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한 16%고 S&P 전반적으로 한 14%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AI하고 빅테크 쪽 이익 성장률이 40% 난다는 것은 훨씬 높은. 그렇죠. 그만큼 자본 지출이 증가하지만은 수익성이라든지 매출도 똑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양자 간의 괴리가 있지만은 네. 수익성은 서 있지 않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어느 것에서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이런 수익성 문제를 충분히 이제 지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AI 시장 자체는 공급보다 수요가 아직도 엄청납니다. 네. 수요의 속도가 공급의 속도를 더 추월할 정도로 더 강하게 지금 수요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들이 지금 AI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금리가 높다라고 그래서 투자를 줄인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낮다고 그래서 투자를 더 늘린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예. 결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뺏겨버리는 순간 회사는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존재하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배당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자본 투자액 같은 경우는 목표는 시장의 점유율을 더 확대시키고 더 유지시켜서 결국 독점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상관없이 회사의 존립과 상관돼서 지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중동 사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국채 금리 올라가고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를 줄이겠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2027년도에도 금리와 상관없이 네.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AI의 어떤 문제, 버블 문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그 합리적인 그 해답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수익성 문제는 저희가 조금 앞으로 장기간 놓고 봐야지 뭐 지금 당장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단계에서는 수익성을 논하기는 조금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하이퍼스케일들이 수익을 못 내고 완전히 뭐 적자가 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익성 우려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그냥 안고 가야 되는 문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기업을 이끌고 저 일구고 이꾸 뭐 CEO 같은 경우에 뭐 인터뷰해 보면 뭐 회사는 자식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모들이 없는 살림에 뭐 자식은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면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돈에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네. 그게 곧 내가 잘 되는 길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투자는 뭐 한두 푼 뭐 아끼나요? 그냥 하잖아요. 네, 다른 쪽에서 줄이면 예, 되죠. 그런 줄이면. 의미에서 투자는 또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다만 그 투자를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는 이 시대에서 투자자들이 종목을 고를 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드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 변동성 파고를 잘 넘는 굉장히 그 든든하고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리자면 기업 그 실적 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무엇일지 양호할지 네.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네, 일단 뭐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봐요. 일단
당장 이제 수익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시장에서 어떤 수익 확대가 계속 눈에 보이는 데는 뭐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켜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쪽 부분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수익도 이제 앞으로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다른 것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아무리 지금 막 늘려도 현재 이 시장의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다 아시다시피. 그럼 뭐 반도체는 계속 투자를 제가 디폴트 값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 한 5월 달 들어와서 딱 이런 분야가 로보틱스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뭐 그냥 단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이번에 노조 문제 딱 보시면서 산업 현장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국내에서 로봇의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원활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이 정도에 가 있는데 공급은 지금 거의 밑에 깔려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크게 이제 수익을 보면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데는 로봇 산업이지 않을까, 로보틱스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보틱스 중에서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2626 CES에서 현대차 그룹이 보여줬던 모빌리티 로보틱스 쪽은 뭐 계속 지금 국내가 일단 현대차 그룹이 끌고 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5월 달 들어서는 사실 LG 그룹이 홈 로보틱스를 보여주면서 뭐 소재 부품까지 뭐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그룹이 요즘 이제 사실 로보틱스에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진심인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홈 어플라이언스, 중국하고 지금 똑같은 코스를 좀 따라가고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의 로보틱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결국 아프고 병원이 중요한데 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사실 똑같아요. 이제 간호사들 파업하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지금 그런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금 로봇이 필요한데 수요 시장은 그만큼 높아졌네. 지금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뭐 업체들 보면 사실 뭐 저기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LG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엔젤 로보틱스 뭐 이 정도 몇 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시장의 수요는 더 커질 거고 거기에 맞는 공급도 더 커질 거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젠슨왕 대표가 왔다 가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로보틱스의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눈앞에 매출을 보인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로보틱스 쪽이 아까 젠슨왕 대표가 다녀갔을 때 바로 눈앞에 매출을 바로 끌어올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 반도체는 워낙 강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로봇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젠슨왕 CEO 한국 방문을 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자극을 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럼 더 한층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관련 로보틱스 관련주는 또 잘 찾아보시는 그런 저희 말씀을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코스피가 3월 이후에 또 서킷 브레이커 어제 이제 발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랗게 질려 있는 시장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변동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키움증권의 한정연구원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방 그 리스크 변동성도 많은데 또 상방에 줄 수 있는 그런 변동성도 많고, 이게 굉장히 교차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표님은 어떤 전략으로 이 6월 시장을 또 하반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조정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시장이 꺾이는 걸로 봐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전자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 뭐 경험도 그렇고 시장의 여태까지 뭐 역사적인 경험을 봐도 펀더멘털만 경고하면은 시장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방산 저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들의 펀더멘털이 변한 게 없고 사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젠슨왕 대표까지 왔다 갈 정도로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 지금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적인 악재들이 크다. 중동 사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문제, 여기에다가 뭐 환율 문제, 뭐 다양하게 지금 문제들, 뭐 유가 문제까지 다 겹쳐 있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리밸런싱 문제, 그다음에 네네네네. 기관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도 문제. 근데 이러한 수급적인 문제, 리밸런싱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스페이스X도 상장되고 그다음에 23일 정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문제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관들도 지금 국내 주식 비중 뭐 연기금 같은 금융 20.8%까지 상회 정기 때문에 한 6월 말부터는 이제 뭐 본격적인 매입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낫다.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21선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럼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한 7,500에서 8,100 정도의 코스피가 아마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 상단에서는 잠깐 정리하는 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이런 박스권 상단 하단 매매 플레이를 한 6월 달 정도는 좀 지속하시면은 이번 전반적인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문제 해소되는 문제들, 악재가 해소되는 문제들까지 아마 지켜보면서 네.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뭐 영리한 플레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이제 7월 달 넘어서 한번 그때 보셔도 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최근 이제 증시 급락 이런 원인은 금리에 대해서 좀 찾아주셨잖아요. 네. 근데 금리 부담감 뭐 왠지 반도체는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어제부터. 그렇죠. 국내 네.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 CPI가 3.1%를 넘어갔어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지금 정책 금리가 2.5%다 보니까 사실 하늘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국내 같은 경우 사실 뭐 미국은 또 제껴 놓더라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따른 신약 개발이라든지 생산 비용 증가들이 사실 저희가 우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이라든지 기술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비용을 어느 정도 금리 상승 비용들을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약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술 바로 그냥 판다든가 생산을 안 하고 아니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 분야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뭐 알테오젠, SC제형 리가캠 바이오, 뭐 ABL 바이오, 펩톨론 같은 뭐 스마트 대포 기술 쓰는 이런 플랫폼 쪽 회사들을 먼저 보시는 게 아마 바이오 쪽에서는 당분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이고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 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형주, 중소형주 전략하면 당연히 대형주 전략 그렇죠. 나오겠네요. 네. 예, 예. 뭐 당연히 지금 대형주 섹터가 올해 영업이익 상승률이 사실 상대적으로 더 견고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 SK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 800%, 400%인데 주가는 이제 150%, 200%밖에 안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률이 더 큰데 만약에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을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50에서 100%예요. 근데 주가는 사실 연초 대비해서 그 정도가 이미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탄 느낌이에요. 네. 이게 사실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대형주의 어떤 올해 이 성장률을 본다라 그러면은 일단 대형주를 먼저 가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완수 대표님 워낙 시장을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또 해석을 해주셔서 오늘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고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시장 분석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검은 월요일, 어제 폭락장의 공포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동 지정 확정 리스크가 소폭 완화됐고 미국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의 기폭제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올해 12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닥까지 함께 움직여주면서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3.44% 가까이 오르면서 7,72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7,700선을 내려놓기도 했는데 10시 20분을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넘게 급등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960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3.73% 가까이 올라주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도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4,7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순 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매도 폭을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700억가량 순 매수 중입니다. 오늘 연기금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은 2,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매매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 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 1,300억가량, 기관도 1,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의 순 매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2,7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달러 선에서 내려왔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517원까지 내려오면서 장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1,520원 선까지 내려놓으면서 1,517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알아보시죠. KB증권이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해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38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최근의 주가 조정은 단기 바닥을 확인한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KB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AI 에이전트 시장이 클라우드 중심에서 PC와 모바일 등 엣지 디바이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HBM, 서버 DRAM 등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향후 1년 동안 토큰 사용량이 7배가량 증가하고 토큰 경제 수익화가 본격화되면서 AI 서버 투자와 메모리 탑재 용량 확대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2분기 영업이익은 69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시장의 예상을 넘는 분석까지 내놨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다시 8%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206만 7천 원 선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89% 가까이 오르면서 30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크윈 같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붙으면서 장비주들 함께 올라주고요. 테크윈 23% 가까이 오르면서 6만 900원 선 거래됩니다. 마찬가지로 PSK 21% 가까이 급등하면서 13만 4,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MLCC와 FCBGA 등 고부가 기판의 동반 수혜가 전망되면서 장중 주가가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IM증권은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 다중적층 세라믹 콘덴서인 MLCC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FCBGA 분야가 AI 컴포넌트 대장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MLCC 판매 가격이 20%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가정 속에 내년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3분기부터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면 MLCC 수요가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전력 효율을 10% 이상 높인 베라 루빈이 렉당 MLCC 탑재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삼성전기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8.4%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 18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장중에 잠깐 180만 원 선 내려놓기도 했는데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다시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180만 7천 원 선 지나갑니다. 익소페타스 주가도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기판주 동반 강세입니다. 11만 1,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칩 주가도 11% 넘게 상승 중이고요. 오늘 사막 콘덴서 같은 MLCC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플랫폼 핵심 물질이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은 회사의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ALT-B4가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허여 결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회사는 향후 유럽 각국에서 필요한 등록 절차를 진행해 특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이 ALT-B4는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제형 변경 플랫폼의 핵심 물질으로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유럽에서 본 물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ALT-B4는 이미 미국에서는 물질 특허가 등록돼서 오는 2043년까지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한편 오늘 장중 제약바이오로 온기가 퍼지면서 코스닥도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2% 넘는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32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아스코 2016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여기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11% 넘게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12만 9,500원 선 거래됩니다. 비만 치료제 단으로도 기술 이전 기대감 붙으면서 D&D 파마텍 15% 넘게 튀어오릅니다. 9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8,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는 가운데 코스닥도 함께 올라주면서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오늘 장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비해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고수들은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저가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1순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5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고수들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젠슨왕 CEO가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새로운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어제 상한가까지 경신했는데 오늘 좀 상승 부분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LG전자, LG그룹주가 좀 일제히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오랜만에 상승 전환되나 싶었는데 정규장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하락 전환이 됐고요. LG전자가 10% 넘는 낙폭을 그리고 있고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5% 넘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LG그룹주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LG그룹주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앞으로 좀 상승 모멘텀은 없는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LG그룹하고 현대차그룹이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자동차고 LG전자는 가전입니다만 지금 현재 묶여서 가고 있는 주제는 피지컬 AI죠. 그래서 LG전자랑 현대차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젠슨왕의 방안이 끝나고 이제 출국합니다. 그런 어떤 재료 소멸의 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하는 측면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격 조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이번에도 경험을 하셨죠. 뜨거울 때 사는 게 아니라 과열이 식었을 때 사야 어떤 좋은 이슈가 들어왔을 때 저기 반영될 그 시기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도 그다음에 LG전자도 이제 과열권에서 밖에서 벗어나서 과열권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과열 RSI 과열권 70을 넘어서가지고 지금 60대로 둘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젠슨왕의 방안이 끝나는 것을 이 주식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타이밍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어서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기에 사면 호재가 반영될 상황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걸 명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그룹주 젠스낭 방한 모멘텀이 끝나면서 새로운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장중에 하락 전환되면서 1순위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장중에 신고가 경신 후에 곧바로 좀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이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함께 설립한다는 소식에 좀 기대감이 붙었었는데 오늘 바로 매도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좀 특징적입니다. 어제 FLNG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 주가는 좀 답답합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위원님, 지금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LNG 수주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의 주가 9거래일 연속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AT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지금 세 기업이 우리나라 조선 3사였고 그 당시의 이름은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인수되면서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변경됐고요. 지금 현재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중공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현대중공업은 HD 한국조선해양이었고요. 그러니까 2007년과 2011년에 조선주의 대세가 왔을 때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때 흐름을 보려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그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2007년과 2011년의 역사적 고점에 맞물려 가지고 고점에 대한 이 과열권에 접어든 이 순간이 있었죠. 역시나 그렇죠? 여기서 급락이 나오죠. 거기서 무슨 조선주의 뭐 대세가 얘기가 나오건 뭐건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또 가열권을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당 전부 다 거의 뭐 50% 마이너스를 맞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 넣었을 때 500만 원 됐는데 다시 본전 가려면 수익률 2배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뜨거울 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2007년과 2011년의 고점에 거기서 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과열권에서 식어서 삼성중공업 이제 어디 오기 시작합니까? 10개월 전에 오기 시작하죠.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이제서야. 그럼 35,000원에 산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25,000원에 산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당 10,000원을 싸게 산다는데 여러분들 가지, 브로콜리 100원 깎아준다고 해서 줄 서가지고 그 난리를 피는데 왜 주식은 100원이 아니라 10,000원 싸게 살 기회를 놓칩니까? 그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삼성중공업도 이제서야 매수의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FLNG 수준이 뭐니 뭐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서가 매수 보고서, 상향 보고서가 나오니 그런 것들은 이 지지 라인의 위치 에너지가 낮을 때 먹히는 거지 고점에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 때 그런 소식이 아무리 나와봐야 흔들려서 사면 자신만 피를 보게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타이밍을 맞춰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마이크론 같은 이 대형 기술주주 중심으로 투심을 회복하면서 우리 시장도 그대로 좋은 분위기 이어받아 어제와 180도 다른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개장 10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고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 이어받았는데요.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어제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3.4% 현재 회복해내고 있고요. 그 외로 이 금융,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금융주도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전자 또 운송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빨간 색깔 버블로 좀 포착이 되고 있긴 한데 안에서는 업종별로 흐름이 갈리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나 삼성 SDS, 카카오뱅크는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어제 또 기분 좋은 AI 팩토리 관련 소식으로 크게 뛰어올랐던 네이버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그룹주들 견조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안에서 현대오토에버는 현재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섹터로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전거래일에 10% 낙폭을 만회하면서 5%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또 어제 젠슨왕 CEO가 국내 기업 이 네이버와 SK그룹과 협력 방안을 공개했는데 반도체 칩 생산과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좀 한 번에 아우르는 AI 팩토리를 가동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받아가면서 SK하이닉스는 현재 낙폭을 뒤로 하고 좀 10%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투톱들을 중심으로 현재는 반도체 소부장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익 IPS도 강세고 또 리노공업 15% 넘게 상승, 이 중에 테스는 2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위원님, 반도체 소부장주가 어제도 좀 이런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좀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품이나 장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또 오늘 어떤 종목 하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밸류체인 순서상으로 소부장 하지만 장부소 순서대로 움직이겠죠. 냉장고를 먼저 사고 선반을 사고 그다음에 브로콜리 사겠죠. 장비가 가장 돈이 많이 들고 먼저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가장 크죠. 미국장에서도 증착 장비의 제왕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식각의 제왕, 식각 장비의 제왕 램리서치, 계측 장비의 제왕 KLA, 그다음에 네덜란드 ASML 노광 장비의 1등, 이 4대 업체가 장중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역사 신고가를 거의 갔습니다. 자,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KLA 그다음에 ASML 홀딩스 그다음에 이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리서치까지 지금 다 급등을 하면서 이번 달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장과 같이 열리고 있는 일본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20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7.05%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런 것의 영향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4대 업체라고 하면은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테스 유진테크입니다. 이거 4개가 전부 다 증착 장비입니다. 똑같죠? 아까 세계 4대 장비 업체들의 1위가 전부 다 뭐 네덜란드, 일본, 미국 다 걸쳐서 있는데 어쨌든 다 장비 업체들이고 우리나라는 증착 장비에 몰려 있습니다.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유진테크, 테스가 전부 적인데 지금 전공정 장비 중에서 증착 장비를 위주로 하는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테스가 지금 거의 상한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역사상 가장 과열권이죠. 그리고 반면에 그 두 가지 있죠. 원익 IPS랑 지금 유진테크가 상대적으로 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덜 간 거는 원익 IPS거든요. 원익 IPS는 딴 거 날아갈 때 옆으로 기었습니다. 옆으로 기면서 10개월 선에 오고 있죠. 아까 삼성중공업 차트랑 똑같지 않습니까? RSI 과열권에서 벗어나면서 10개월 선의 지지에 올 때 거기가 매수의 극 타이밍이죠. 자, 원익 IPS도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보자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그리고 지금 테스 이런 거를 이익 실현하여서 유진테크나 원익 IPS를 사는 이런 전략. 우리나라 4대 정비 안에서 순환매를 노리고 이런 전략도 괜찮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4대 장비 업체들이 아예 또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품 소재 단으로 낙수 효과를 노리고 내려가는 게 순서에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이 IT 서비스 안에 게임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번 젠슨왕 CEO가 피지컬 AI,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반도체 쪽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게임 관련 종목들에도 좀 공을 들였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방한 일정으로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났고 또 크래프톤, NC 대표들과 연달아 회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게이머들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GPU 중 엔비디아 GPU를 선택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AI PC 관련한 기술 협력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게임주가 흥행, 신작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류원님, 이번에 좀 이렇게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런 행보를 보인 데 있어서 피지컬 AI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하기 위해 3D 가상 환경 구축이 필요해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게임 관련 종목들 앞으로 좀 전망을 넓게 봐도 되는 걸지 아니면 이 크래프톤과 NC에만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게임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근데 크래프톤이랑 NC가 대표적으로 젠슨왕이 찾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게임주니까 그 두 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크래프톤 장병기 의장, 그다음에 NC 김택진 이사를 차례대로 만났고 그 신논현역과 강남역에 PC방을 들렀잖아요. 거기서 향후에 나올 이제 AI PC도 선물로 줬고 그 칩도 교환권을 줬어요. 그다음에 제일 비싼 500 있죠, RTX. 그거를 줬는데 뭐 지금 당근에 5천만 원에 올라왔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가 PC방에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그래픽카드를 컸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강조하려고 일정에 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그거 따님이 짠 거거든요. 젠슨왕이 짠 게 아니라 동선이 너무 빡세잖아요. 그걸 따님이 짠 건데 어쨌든 따님이 그런 스토리라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라인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막 엄청 잘 나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크래프톤 NC는 지금 주가에 그 부침이 심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기 때문에 블리자드를 보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봐야 되지만 블리자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설명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차트는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일단 이 밑에 20개월선을 깨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다음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다 기대하시는 11월 19일 날 GTA 6가 지금 10여 년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차트는 20개월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지금. 물론 위치는 훨씬 낮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근데 크래프톤이나 NC의 모습도 그 모습만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NC도 크래프톤도 지금 딱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뭐 아이온2를 지금 PC방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NC소프트도 솔직히 리니지 1, 2이고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 1, 2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도 GTA 1, 2 아니냐 얘기할 수가 있지만 GTA는 급이 다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게임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젠슨왕의 그 어떤 스토리 라인 때문에 이 어떤 그 방문지에 들어 있었고 굉장히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언론에선 받았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게임주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게임주에 너무나 투자를 하면 기회비용을 날릴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게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약간 비율을 적게 들어가던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라던가 다른 주도주를 하다가 나중에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젠슨왕 CEO 방안 관련해서 상승 호재는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게임 관련 종목들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게임 이외에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꼬마법을 하나 뽑아주시죠. 네, 조선기자재입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 종목들 보시면은 2007년과 2011년에 역사적으로 20여 년 전의 고점에 지금 딱 걸려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HD 한국조선해양인데 2011년의 고점, 조선주의 정말 대세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선주가 지금 현재 무슨 매그니피센트 못지않게 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난 시클리컬 업종의 사이클 때문에 무려 15년을 쉬었거든요. 15년 쉬다 그 자리에 가니까 밀리잖아요. 근데 아까 밀리는데 신규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죠. 왜 얘기를 했죠? 11년 만에 과열권에 접어들었는데 그 과열권을 벗어나면서 중요한 10개월 선이나 20개월 선의 자리에 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조선 기자대로 낙수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데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건 뭐죠? 아까 반도체에서는 전공정 장비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증착 노광 식각 중에 노광 식각보다는 증착에 가장 우리나라에 저기가 있으니 포지션이 있으니 증착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선은 뭡니까? 조선은 피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피팅 중에서 용접용 피팅은 태광 성광밴드고 그다음에 하이러 코리아는 개장용 피팅입니다. 근데 피팅 3사라고 불렀을 때 이 세 개를 부르죠. 그래서 하이러 코리아를 한번 볼 텐데 태광 성광밴드 마찬가지예요. 자, 태광 성광밴드 하이러 코리아 마찬가지인데 아까 조선업체랑 틀린 건 뭐냐? 조선업체는 2007년도, 11년도에 고점을 못 벗겼는데
조선 기자재는 일단 2007년도, 11년도 고점을 벗겨놓고 왔다는 그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자, 하이로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7년도, 11년도, 그리고 얘는 14년도네요. 14년도 고점을 일단 벗겼다가 2달 만에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20개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과열권도 벗어났죠. 이럴 때 위치에너지가 안정적일 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6월 1일 날 여러분들 5만 원대에 사셨으면 지금 물려가지고 주당 17,000원 손실이세요. 지금 이렇게 낮을 때, 위치에너지가 낮을 때 사서 등산을 하는 느낌으로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선주는 2007년, 11년에 고점에 막혀서 조정을 받았지만 신규 매수의 자리가 오고 있으니 조선 기자재도 노려본다. 그런데 피팅주 중에서 태광, 성황밴드, 하이로 코리아 이렇게 피팅 3사에 좋은 자리를 타이밍을 재면서 사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선주 관련해서 다음으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이 피팅 관련 종목들, 기업들이었고요. 그중에서 하이로 코리아 대해서 오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블랙 먼데이가 연출이 됐고 코스닥은 1000스닥을 내어주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증시 분석은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정말 그 충격이 좀 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코스피는 그만큼 오른 만큼 네. 이 정도 빠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코스닥은 잘 안 갔는데도 더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네. 센터장님이 좀 이유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예. 증시 얘기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코스피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 투탑 위주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제만 봐도 코스피 지수 8.29% 하락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9.0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시장 모두 다 떨어졌는데 코스닥 지수 하락률이 더 컸고요. 올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77.6%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1.52%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 종가가 925.47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911.39. 어제 하루에만 91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이제 3개월 만에 1000스닥도 붕괴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작년부터 올해 이제 초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곡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국내 증시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다 코스피 얘기였고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이제 한정된 얘기였었던 거죠.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코스피 오를 때 좀 소외되더니 이제 하락세일 때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오늘은 좀 코스피는 한 3%대 지금 이제
이제 2.97% 오르고 있네요. 코스닥은 5.42%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더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이제 거래일이 18일이었는데 이 중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날은 13일이었거든요. 근데 네. 코스닥 지수는 6일밖에 상승을 못해서 이 두 시장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어제 뭐 코스닥 시장이 하락한 거는 코스닥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아니었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제 블랙 네. 먼데이가 될 거라고 개장 전부터,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 우리가 봐왔으니까 뭐 예상을 했었던 건데,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급락을 했죠. 뭐 일단 5월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를 못 하겠네,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이제 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줄었던 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 실적 자체는 연간 최대 실적이긴 했는데 그 AI 반도체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치보다 좀 낮게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브로드컴이 차지하는 비중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높거든요. 네. 이런 브로드컴이 이제 AI 반도체 가이던스를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니까 AI 고점론 맞나?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좀 고개를 들었고, 그동안의 증시 상승 주도했던 뭐 AI라든가 반도체주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AI 관련 기업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더 이상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좀 힘들어진 상황 아니냐. 실제로는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성장 경로가 좀 확실해야 이제 주가 프리미엄이 부여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판단이 좀 이제 퍼진 것 같고요.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국내 증시가 오르는 과정에서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상대적으로 그 조정폭도 이제 이 특정 종목에 한해서 좀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코스닥만 이렇게 더 많이 빠졌을까? 그동안 덜 올랐는데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사실 이제 어느 한 업종이나 테마가 많이 오르면 네. 그 바통을 다른 업종과 테마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소위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고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가 많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코스닥으로 이제 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뭐 코스닥의 바이오주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진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오지 않고 계속 이제 상승장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탑이 계속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계속 소외된 상태가 계속됐는데, 지금 장세는 이제 절대적으로 반도체 장세인 게 맞고, AI 붐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이게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뭐 PR이나 뭐 이런 걸로 계산해 봤을 때 여전히 이렇게 올라도 싸다, 여전히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계속 이 반도체 투탑으로 매수세가 이제 몰리는 상황인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AI라든가 반도체 장비주 일부를 제외를 하면 사실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만한 주도 업종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성장주의 시장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고유가가 너무 이제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졌고, 이런 와중에 이제 금리 인상 논의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결국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 입장에서 보면 이 금리가 오른다는 게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큰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 기업들 보면 실제로 수익 나는 기업들보다는 뭐 사실상 적자인 기업들이 많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성장주에는 굉장히 이 금리 상승이라는 게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뢰의 문제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비중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차지하다 네. 보니까 그런 연관성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 사실 지금 코스닥이 못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신뢰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투자들이 많이 뒤었다. 네. 다시 이 코스닥에 가서 뭘 하기에는 조금 겁이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건데요. 예전에 사실 코스닥은 이제 꿈을 사는 시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 특히 이제 이 중심에는 좀 바이오주가 있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2020년에 신라젠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신라젠은 시총 2위인
아주 큰 이제 바이오 대장주였는데 그때 뭐 글로벌 임상 3상을 중단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영진의 뭐 횡령, 배임 혐의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이런 것들이 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주라는 거는 임상 실험을 하면서 임상 결과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 실패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 리스크를 내가 지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리턴도 이제 높게 돌아오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였는데 이게 이제 신라젠 사태로 인해서 임상 결과보다는 이제 경영진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임상 결과는 실패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경영진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신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임상 실패 사실 미리 알고 주식을 팔거나 그래서 먼저 이제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경우들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해왔고. 또 그다음에 헬릭스맥스라는 이 바이오 업체도 임상 3상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제 연구개발에 써야 될 자금,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달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써야 되는 건데 이거 뭐 사모펀드라든가 사모채권 이런 데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코룡태슈진 사건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여기가 개발하던 이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였죠. 인보사 당시 이제 허가 받을 때 그때 알려진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를 사용한 것을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서 뭐 품목 허가 취소되고 그때 이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실패 자체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품의 구성 자체가 달랐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속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이 바이오주의 공시, 바이오주가 발표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라는 이제 회의론들이 근데 좀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뭐 그 이후로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뭐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뭐 주가가 막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반환하거나 뭐 계약 해지하거나 뭐 권리를 반납하거나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신뢰 좀 많이 잃은 게 있죠. 또 최근에도 이제 삼천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 1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을 둘러싸고 뭐 여러 논란이 일으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명확하게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냐? 라고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회사가 명확하게 이거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나? 이러면서 이제 약간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주가는 뭐 시가총액 지금 아마 8, 9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또 한번 코스닥의 바이오주, 그러니까 바이오주로 대표되는 코스닥을 믿을 수 있나? 이럴 거면 그냥 이제 코스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코스닥 시총 20위에 들었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초연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반도체 인급 만드는 제품인데요.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에요. 4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이제 시가총액 오늘 이제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17위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이제 올해 들어 베트남 자회사가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세금을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지에 머물고 있던 대표도 출국 금지를 당해서 지금 현재 발이 묶인 상태인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상 굉장히 큰 주요 요인인데 이걸 공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백하게 이게 수시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공시를 안 했다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 임원들이 주식 전량을 팔거나 뭐 일부를 매도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뭐 회사 측 설명은 일단 베트남 자회사가 이제 통보받은 세금은 이제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통보를 일단 받은 거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를 안 했다는 설명도 했고 임원들이 주식을 팔거나 뭐 일부를 이제 팔 이유는 스톡옵션에 따른 세금 납부 때문에 재원 마련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사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악재를 아는 경영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코스닥 기업들은 믿지 못하겠네라는 인식이 좀 퍼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닥 시장의 이미지상 혁신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코스닥은 뭐 테마주, 뭐 정치 관련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 시즌 되면 많이 관련이 없는 기업도 어떻게든 엮여가지고 많이 오르잖아요. 아니면 또 작전하기 좋은 시장 이런 이미지가 좀 여전하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단지 위험 자산이야라는 이제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주 이런데 지금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누가 꺼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바이오주에 투자하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묻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누가 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당장 오르는 삼전이나 하이닉스에 투자하지 뭐하러 그렇죠. 바이오주에 네. 묻어놓고 마음고생을 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을 좀 반영하는 대화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의 이제 코스닥 소외 현상을 대변해주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였는데 네. 지금 수급은 예전만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코스닥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적고 거래량이 부족하고 하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를 했고 개인들이 약간 놀이터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은 이제 코스피 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이제 대형 종목을 사고 있으니까 수급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증시가 2,000선대에서 이제 8,000선대 근처까지 오른 데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제가 보기엔 그 출발선은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주주환원 기대감 이런 정책 요인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당 확대라든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뭐 지배구조 개선, 뭐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코스닥 업체보다는 이제 대기업, 금융 관련된 거, 금융 지주사들, 지주사 뭐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라서 뭐 코스닥 기업들은 사실 오너의 지분율이 높고 주주 환원 일단 적자 기업들이 이제 많으니까 주주 환원 여력에 적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정책 효과에서도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었던 것도 맞죠. 네. 사실 이제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 이런저런 것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약발이 안 먹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이제 네. 본격 시행 전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코스닥 살려보겠다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일단 7월부터 부실기업 퇴출 제도가 시행이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 코스닥 승간제가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신뢰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밸류업이라기보다는 클린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부족해서 안 오른다기보다 부실기업, 투명하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고 이런 기업에 대이고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떠난 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올해 이제 정부가 2월 달에 내놓은 정책이 일단 혁신 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부실 기업은 빨리 내보내는 것. 그래서 다산다사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밝히기로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최대 150개에서 200개 정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었어요.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어마무시한 얘기였던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실 기업이 빨리빨리 퇴출되는 구조가 되면 코스닥의 신뢰도가 이제 올라갈 테니 이게 사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동전주 제출하겠다라는 정책도 이제 그때 같이 내놨었는데 올해 7월부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지속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일정 기간 내에 회복이 안 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잘한 기업들도 쳐내겠다라는 거고요.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도 이제 점차적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사실 이제 껍데기인 상장사도 뭐 어찌어찌 연명하듯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머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게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승강제 네. 이 부분인데 이거 어떤 제도인가요? 저 이게 예. 정보거래소가 이제 코스닥을 이제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좀 나누는 거예요. 뭐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좀 나눠서 이제 승격과 강등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제 만드는 건데 우량 기업들은 상위 리그로 올리고 부실 기업들은 하위 리그로 내리는 이제 방식인데 이렇게 승강제가 도입이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약간 바스켓으로 담아가지고 요 좋은 기업들만 골라서 담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계속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PBR이라든가 ROE 같은 이런 이제 재무지표, 수익지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신뢰에 할인이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스닥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어. 이런 기업들 프리미엄 시장에 모아놨어.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스탠다드나 관리군보다는 프리미엄에 주목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프리미엄 쪽으로 이게 주가가 약간 이게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이러면 스탠다드나 관리군에 있는 종목들도 프리미엄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뭐 주가 관리도 하게 될 거고 뭐 실제로 이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중무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는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이제 수급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네네. 요인이긴 한데 정부가 올해 기관투자자용 국민성장펀드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한 5조 8,50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구원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투자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는 좀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마도 이제 연말 혹은 내년 초에나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어쨌든 이 자금이 집행이 되면 코스닥이 그래도 온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긴 한데 뭐 자금이 집행이 되고 옥석거리가 끝나면 코스닥 시장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건데 그래서 한 3분기 정도에는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어쨌든 기대감이 미래에 반영이 되면 3분기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반등이 오더라도 과거처럼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오르기보다는 실적, 기술력 있는 그러니까 옥석거리가 확실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꿈의 숫자, 그러니까 코스닥 2,000 그리고 코스닥 3,000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코스닥이 지금 보면 바이오, 로봇, AI, 소프트웨어, 2차 전지, 뭐 소재, 뭐 방산부품 이런 정도가 이제 핵심인데 이 2,000스닥까지 가려면 시가총액 1위 지금 알테오젠이잖아요. 사실 알테오젠도 지금 뭐 거래소에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 중이긴 한데 이런 알테오젠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런 알테오젠급 바이오가 뭐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나와주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로봇 기업도 한 2-3개 나와주고 이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나가서 3,000스닥을 가려면 진짜 초대형 혁신 기업들이 좀 계속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나스닥이 저렇게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덩치가 커지고 조금만 이제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로 이사를 가는 이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코스피로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코스피로 가면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제 들어올 거고 뭐 기본적으로 신뢰도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코스피에 있으니까 좀 믿을만해라는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사실 코스닥에서 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이전 상장을 검토해 볼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과제는 코스닥의 지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시장의 성격을 다시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승강제라든가 부실기업을 빨리 퇴출시킨다든가 동전주를 퇴출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질을 이제 높이는 작업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을 정말 코스닥은 뭐 코스피에 상장하지 못하는 자잘한 기업들이 머무는 시장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혁신 기업 위주의 시장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돼서 질을 바꾸느냐 그게 이제 뭐 2,000스닥, 3,000스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출발선이 될 거고 지금은 약간 이제 시험대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해서 네. 2,000스닥, 3,000스닥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3,000스닥 가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은 필요한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투자처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2대1리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어제 젠슨왕 CEO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LG와 SK그룹, 또 현대차, 네이버 같은 굵직한 국내 기업들의 사옥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LG에 대해서는 LG와 엔비디아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들 특징주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네이버가 이 젠슨왕 CEO 방한의 가장 큰 수혜주였습니다. 지금보다 10배 더 큰 회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름 아닌 엔비디아와 네이버 손잡고 기가와트급의 초대형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AI 팩토리란 이 단순히 기술 제휴를 넘어서서 글로벌 수요 발굴과 자본 협력까지 좀 밸류체인 전 단계에 아우르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했고요. 또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는데 2027년에 55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가동하고 그거를 같은 해 100메가와트까지 늘린 뒤 2028년에 200메가와트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결국에 1기가와트급의 초대형 AI 팩토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기가와트는 현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각 세종 최대 용량의 무려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12개 글로벌 AI 기업이 참여하는 엔비디아 네모트론 연합에도 합류를 하면서 여기에 네이버의 데이터 기술을 더해서 클로버 X의 성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어제 또 SK텔레콤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반도체 칩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운영을 모두 아우르는 풀스택 AI 클라우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지능 공장의 개념인데 2027년에 한국에서 가동을 시작해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올린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이 진보된 기술을 생산하면 SK텔레콤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SK텔레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시죠. 네, 이번 젠슨왕 CEO NC 크래프트 의장 대표와 만나면서 피지컬 AI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 종목들에도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NC 신작 관련해서는 아이온2 엔비디아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3D 가상 환경 구축을 위해 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국내 게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 자체는 AI를 훈련시키는 만큼 이 피지컬 AI 훈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나온 종목들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8%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205만 3천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크래프톤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받아가면서 1.84% 상승, SK텔레콤 어제 강보합권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꾸준히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1%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어제 워낙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9% 가까이 하락하고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실전 투자 전략 내일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